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이번에는 군사 외교 안보 정상회의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네, 이번 정상회담에 참 숨은 그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숨은 그림들인데 네. 국내에서 G7이니 G8이니 이런 거 갖고 정당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주 통탄할 노릇입니다. 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저희 주진우 라이브에서는요, 외교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지금 잘 읽었어요. 조항 60개 조항을. 예, 60개 조항을 어떻게 다 읽어요? 전 사흘 걸렸는데. 그러니까 저 네. 다 이게 뽑아서요. 예. 써머리 해가지고 읽었습니다. 최종관 교수.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서서히 그 여파가 여전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 G7 정상회의에 보면은 그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는 성명이 나와 있어요. 예. 여기서 경제적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를 안 사겠다. 예. 또 과거에 한국에 사드 보복을 했다. 네. 일본의 히토리우 수출을 금지했다. 발트 삼국에 뭐 무역 제재를 했다. 이런 게 중국이 8번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이제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성명이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반도체 그 마이크론 저 수입 금지 조치를 그 발표해 버렸습니다. 바로 했어요. 네, 바로 했어요. 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정상회담은 중국에 대해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 하면서 제법 중국에 대한 휴전 선언 비슷하게, 그렇죠. 좀 약간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네. 하면서 나름 절충적 개념을 내놓은 건데 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디리스킹? 디커플링? 그건 말장난이다. 네. 그건 말장난이지. 아니 저기 뭐냐, 국가 간의 관계가 어느 영역은 경쟁하고 어느 영역은 협력하고 이게 딱 부러지게 구분이 되나? 미국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디리스킹, 탈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해빙기가 열릴 거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의지를 피력했어요. 예, 좀 그런데다가 관계 개선하겠다고. 그저 이제 중국이 면전에다 대고 반도체 수입 저 금지 조치 발표해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 정치는 인지적 게임이다. 말을 G7 성명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중국에 전달이 되느냐, 네. 공감을 불러일으키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G7 이후로도 상당한 어떤 외교적 노력이 없으면은 힘들어질 것 같고, 중국은 오히려 시간은 자기네 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유럽 국가 하나씩 불러들여서 선물 하나 턱턱 얹어주면은, 이번에 에어버스 160대나 사줬는데 중국에만 오면 큰 선물 보따리 주면 갈라치기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우리 축구 선수를 구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화까지 끝났는데 가수의 예능 출연 바로 취소했습니다. 한한령 다시 이렇게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G7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봤을 때, 정상회의를 봤을 때 그 지금까지의 G7의 역할, 지난주인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G7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예, 저도 들은 적 없어요. 네. 그 옛날에 우리 저 역사에 보면은 그 중세가 망하려고 할 때 보면 더 막 화려해지고 막 마지막 그 빛을 가거든요. 마지막 불꽃을 태우죠. 예,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황혼 빨갛게 물들고 시드는데 지금 G7을 보면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와서 몇 년 사이에 그 초청 국가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G7에 예를 들어서 1980년대까지 그 75년에 만들어졌잖아요. 한 80년대까지는 7나라를 합치면은 그 GDP가
전 세계 50%를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0몇 %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어떤 그 구심점 역할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보 차원에서의 어떤 그 안정을 주는 그런 것도 못하고 이번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러시아, 중국 봉쇄하는 거기다 모든 그 역량을 다 쏟았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냐면 먹히지도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G7의 역할은 다 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G8이나 뭐 10이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굉장히 초조해 보이는 그런 저는 이번 G7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더 유념해서 볼 하나의 사안이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있기 일주일 전에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일본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걸 그때 언론에서는 반전이라 그랬어요. 네. 즉 반중 결집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G7 공동성명에 모호한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디리스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중국은 여전히 반중이라고 보고 굉장히 강하게 태클을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G7 공동성명에서 반중 단일 대오 구축이라는 것은 일단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반면에 불안 요인이 더 커진 건 반도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에 관한 전면전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더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마이크론 반도체가 수입 불허가 되고 제조 장비 수출 통제하는데 네덜란드, 일본이 가세하고 이제 이게 7월부터 실행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반도체 설비 투자 하는 게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압력이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G7 공동성명에 나온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미국한테 경제적 강압을 했을 때 동맹국도 다 우리 협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중국이 당장 삼성이나 SK 반도체를 구매하겠다는 신호는 보내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미국 반도체 빈 공간을 한국에다가 구매 요청을 했을 때 그때가 한국은 결정적 시점입니다. 그때가 결정적인 시점이에요. 네. 예. 그게 빠르면 올해 안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느슨한 연합의 G7을 믿고 또 한미를 믿고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우리 국익을 주장해야 되느냐 이 중대한 결정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선례도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그 디커플링, 디리스킹 이 사이에서의 애매함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 중심으로 단일 대열 여기서 이제 그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트러블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유럽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선례들을 우리도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자, 지금 일본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네, 오늘 시찰단이 언론에 이야기한 거 보면 보고 싶은 장비는 다 봤다. 아, 그래요? 예, 그 알프스 장비, 네. 그 핵종 제거 장비죠. 네. 이거 둘러봤고 설명 들었다. 그다음에 탱크를 둘러봤다. 네. 제어실을 둘러봤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는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원리로 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로 가는가. 이 설명은 그런 대로 이루어졌다. 아하. 네, 그런 대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과학자들이 네. 이건 하나의 내러티브, 하나의 서사거든요. 설명. 네. 그런 내러티브지 과학이라는 건 세 가지 기준. 실험, 검증, 재현 가능성. 요거에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 세 가지는 아직 접근 불가예요. 네. 그다음에 모든 검증 권한은 일본 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주변 태평양 국가들의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시찰이 과학적인 어떤 그 검증의 시간이었다는 주장은 못 하실 것 같고 그러나 일본 정부가 협력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줬다 이런 정도 주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태평양 환경장관 회담에서 네. 그 나온 성명을 보면은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협력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성명에 맞게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불가역적이고 저기 완전하며 CVID 외 북한 비핵화 검증한다는 논리 말이에요. 네. 그거 갖다 쓰면 돼요. 그거 갖다가 불가역적이고 완전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네.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합니까? 돈 많이 줍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이제 다시 뭐 현금 지원하겠다 예. 이런 얘기가 이런 보도가 우크라이나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직접적인 군사 장비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그러니까 군사 장비는 있지만 방어 체제를 위한 그런 것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지원 그러니까 주로 지원 단계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평화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거, 후송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현재 상황에 놓인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방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모델로 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가 이라크엔 전투병을 파병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안 했어요. 예. 그 대신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예. 민간단체 기부도 갔어요. 네. 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재정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수십억 달러예요. 예. 민간 자금 빼놓고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적으로 참전하지 못했을 때 무엇으로 보완을 했는가. 바로 재정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가 네. 바로 아프간 모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80억 달러 뭐 아주 극단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기금을 받아왔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아직 부인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비살 쌍무기를 지원한다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그것이 재건 지원 프로젝트까지 해가지고 한국이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럽이 저 재건 지원 재정 여력이 없어요. 이게 1,000조 원 가까이 드는 건데. 예. 그렇다면 그 압력이 한국에 상당 부분 올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응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반드시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80억 달러 그것도 그게 정말 사실 무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외교부가 왜 저렇게 미온적으로 강하게 부인을 못하는가. 이걸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젤렌스키 그 부인이 왔을 때 네. 이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간 거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네. 튀르키예 대선은 어떻게 됩니까? 튀르키예 대선 28일 날 결선 투표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 차이가 5%가 정도. 조금 못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확한 5%가 3위 후보에서 차지했는데 네. 그 3위 후보가 그러니까 시난 이안이라는 후보인데 그 최근에 지지 선언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이제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에르도안 지지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표가 이제 그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겠죠 물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세속주의와 민족주의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는 야당으로 갈고 일부는 에르도안한테 갈 건데 문제는 그 5% 차이에서 그 5% 중에서 조금만 그 중에서 한 5분의 1만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가도 사실 단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지 선언까지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조금 간다 하더라도 5분의 1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고 더 높아졌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진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그게 유럽연합 가치에 맞느냐. 안 맞죠? 예, 사실은 유럽연합에 튀르키예가 가입할 때도 상당히 많은 입법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국보에 대한 모욕죄 같은 거 그런 거 다 없앴거든요. 이 글로벌 유럽연합 기준에 맞추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가입을 거의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나토에서도 딴지를 얼마나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 튀르키예의 가입은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대선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까요? 지금 공화당 대선 주자 레이스 열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뭐 대학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자꾸 이제 다른 대항마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드센티스 네.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제 대항마니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도저히 역부족 안 되겠다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할 수가 없다. 이 공화당 내부에서 보면 트럼프가 1위, 그다음에 2위가 드센티스인데 드센티스가 표차가 그 너무 많이 퍼센테이지로 나요. 30% 많이 포인트 나요. 이상 너무 나요. 많이 그러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뜨는 후보, 그러니까 뜬다기보다는 공화당 일각에서 이제 미는 거죠. 네. 당신 한번 나가봐라. 뒤에서 살살 미는 것이 글렌 영킨 그 버지니아 주지사인데. 이 글렌 영킨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버지니아가 원래는 최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가 텃밭이었죠. 지난 21년 주지사 선거에서 그 대역전극을 한 그런 그 선거구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영킨 주지사를 그 대항마로 밀고 싶어 하는데 이 버지니아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왜냐하면 2021년이라는 것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그 아프가니스탄 때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까먹은 표라서 그게 지금 그 결정적인 어떤 그 대세에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바이든이 좋습니까? 트럼프가 좋습니까? 우리한테는요. 둘 다 문제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 그런데 오늘 지금 다 끝나가 가지고 네. 이 말씀 못 드렸는데 6월에 북중이 크게 열립니다. 북중이요? 예. 아 그래요? 예, 크게 열립니다. 지금 관광객부터 해가지고 여행길이 열린다고요? 예, 여행길도 그렇고 중국이요? 교류도 그렇고 지금 철로는 다니고 있거든요. 아하. 열차는 이제 도로하고 네. 다 열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6월 중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큰 변수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러면 지금 문을 걸어 잠궜다 이제 서서히 풀기 시작하네요. 아, 그렇죠. 그동안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봉쇄됐었습니까? 민간 교류는 시작될까요? 그럼? 아니 그건 남북하고는 관계 없어요. 남북하고 관계가 아니라 중국하고 관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좀 열어야 되는. 아유 아무래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어떤 새로운 어떤 분위기 형성이 될 거다. 네. 예,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예. 아 우리하고도 좀 교류가 시작돼야 되는데. 예. 예. 흘러야 되는데. 아이 글쎄. 예. 아이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김종대 전 의원,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